장혜영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6월 3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들을 모시고 세종교육의 미래 비전과 또 정책 방향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또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회는 단순한 후보 소개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세종시 교육의 방향을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고민하고 또 질문하며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뜻깊은 시간인데요. 후보들을 모시기에 앞서서 먼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글로벌 선진교육 설립 이사장님이신 남진석 이사장님 모실 텐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네 분을 모셨으면 좋을 텐데 두 분은 각자 같은 사정으로 모시고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이런 비전 발표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세종교육 시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수반과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 어쩌면 교육정책과 행정의 수장을 선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기대하고 자녀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도시의 책임자가 어떤 분이 되실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꽉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세 활동으로 가장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하여 주신 두 분의 후보는 한 분 한 분 어느 분이 교육감이 되신다 한들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감은 한 분만 선출하여야 되니 우리의 고민이 참으로 깊어집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후보자 여러분의 교육 철학과 세종교육에 대한 정견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들이 귀담아 듣고 마음을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듣고 감동받은 내용들을 이웃에게 널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한된 시간이지만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유권자들의 말씀 또한 들어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세종을 대표하는 건강한 시민단체 YWCA를 응원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제 오늘 함께해 주신 교육감 후보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공평하게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성수 후보입니다.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국교청립 산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임전수 후보입니다. 전 세교육교육감 3기 인수위원회 직책위원장, 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교육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두 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세종 YWCA 회장이신 김인수 회장님이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전 발표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말씀을 김인수 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방송국과 후보님들한테 더 힘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밖에 주차 공간이 좀 수월하게 느껴서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분이 다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여하시는 네 분이 다 참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은 그분이 며칠 전에 이제 못 오신다고 하셨고 또 한 분은 오늘 오후에 갑작스럽게 못 나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안타깝지만 오히려 두 분한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종 교육의 미래를 묻다 6.3 교육감 선거 김정일 발표의 좌장을 맡은 사단법인 세종YWCA 회장 김은수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육 행정의 질은 교육감의 교육 방향과 교육 철학을 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자의 역할을 미치는 시대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며 특히 교육감은 교육 행정과 일에 앞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최고의 교육자로서의 모델이 되는 중책을 맡게 되므로 더욱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세종 YWCA는 시민의 알 권리를 통해 유권자에게 분명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감 비전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세종교육 비전을 갖고 발표회가 함께해 주신 후보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좌장으로서 오늘 토론의 특정 후보에게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시민의 알 권리와 교육 철학의 검증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난하지 않고 또 교육 정책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만을 요청드립니다. 여기 내빈실에서요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발표 순서는 가장 투명하고 확실한 뭐예요? 가위바위보. 네, 좋지 않으세요? 네. 모두 발언은 각 2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발언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 것 30초 전에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난답니다. 시간이 딱 되면 이런 소리가 난다. 예. 그 다음에 비전 발표는 4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공통 질문에 따른 답변은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너무 많은 질문이 많으면 어려우니까 만약에 많은 질문을 하시겠다면 거기서도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정해야 되죠. 긴장도 풀고 선생님들이셨고 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순수하게 또 투명하게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 가위바위보. 여러분들이 다 힘을 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가 달랐어요? 네, 이기셨습니다. 원성수 후보님께서 1번을 받으시고요. 임전수 후보님께서 2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4명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각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았을 걸. 오늘 저희 둘이 이렇게 하게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둘이 여러분들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임하면서 사실 많은 그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이 지역에 살면서 저희 두 딸을 초중고등학교를 이쪽에서 세종시에서 졸업을 시켰고 이제 대학원 대학생이 돼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여기에서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될지 아니면 세종을 떠나야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 또 새로운 시야를 또 시각을 가진 사람이 와서 새롭게 변화를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서게 됐고요. 사실은 지역의 경쟁력은 교육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런 부분으로 새롭게 교육 행정을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교육감 선거에 이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서 우리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의미가 읽어보니까 시간을 잘 지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준수 부님의 모두 바라보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전수입니다. 이렇게 후보가 돼서 시민분들과 함께 만나서 세종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사를 했고요. 또 세종교육청이 막 생기고 나서는 세종교육청에서 연수를 담당하는 또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또는 책임 역할을 맡기도 했고 지난 10여 년간은 흔히 말씀하듯이 세종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허허벌판에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학교를 짓고 세종에 오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경로를 찾고 함께 수기하고 함께 세종교육의 틀을 다져왔습니다. 다행히 세종으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리고 그 당시가 우리 교육의 큰 흐름으로 본다면 혁신교육이라는 우리 교육의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오래전에 그 산업화 시대의 그런 교육에서 한 사람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돕고 또 그 아이의 제 빛깔대로 또 하나에도 멈추지 않게 또 온 마을이 아이를 기르고 하는 그런 큰 혁신교육의 흐름 속에 세종교육이 건설이 됐고 세종교육에서는 그런 아이를 중심에 놓는 혁신교육의 기틀을 잡게 돼서 다행히 세종교육의 큰 흐름은 아이를 중심에 놓는 교육으로 자리 잡게 됐다. 그 속에서 저도 한 부분으로 시민들과 함께 역할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후보로서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임준수 후보님께서 2분을 넘기셨기 때문에 비전 발표를 먼저 하시면서 4분에서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한 거죠? 아니, 4분 다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열심히 듣겠습니다. 몇 분을 빼면 좋겠습니다. 30초. 네, 30초. 네. 너무 야박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시간을 더 드릴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요? 임준수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세종의 아이들을 강한 학력과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미래 인재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공교육 책임 강화, AI 미래교육 전환,
중요한 국가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부 장관으로 계신 또 세종교육청에서 세종교육을 일구고 만들어온 장관님을 뵙고 세종을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의 테스트베드로 좀 만들자.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려면 정말 국가가 책임있게 이재명 정부가 밝힌 대로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 그리고 세종은 국가가 만든 도시이고 그 국가가 만든 도시에서 세종의 미래교육을 만들어 가자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핵심은 AI에 대비하는 교육, 공교육이 책임을 지는 교육, 맞춤형 교육, 돌봄 시스템 등이 미래교육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깊게 고민하고 구상해온 정책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저는 먼저 학교를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직속, 학교 폭력 예방 대응반을 만들어서 법률 상담, 그 다음에 치료, 회복까지 연수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교육활동보호는 철저하게 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혼자, 또 학부모 혼자, 교사 혼자 대응하는 감당하는 구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력은 학교 교육에서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공교육이 분명하게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초는 단단하게, 실력은 확실하게, 입시는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1교사, 1수업 2교사제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막 어려워지는 시기에 또 학력 차이가 막 생기는 시기에 명확하게 아이들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학습,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체제로 저는 이걸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나의 미래가 어떠한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인지적인 이 학생을 중학교에서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을 길러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 대입 지원량을 배치하고 입시 플랫폼과 공동형 입시 컨설팅 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믿어도 되는 도시, 학교가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을 책임지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시계가 없어서 몇 분 남았나요? 네, 3번 누르면 네, 시간이 일단 4분이 다 됐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종에서 공교육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도시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공약을 가지고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이 시간을 다 드리고 죄송한데 마무리할 때 몇 가지 말씀은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성수 후보님의 교육 정책 비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123개의 국정과제를 정했는데 그 중에 교육 관련 꼭지가 4꼭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꼭지가 AI 디지털과 관련된 것이고 국가 비전으로 AI 3대 강국으로 들어서겠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만들 때는 국정 과제와 관련해서 공약을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내걸은 비전은 재능의 재능의 발견과 성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고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7가지 전략을 기본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바로 AI 디지털 기본권입니다. 이것은 국정과제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제 무상교복, 무상급식 시대를 지나서 이제 무상 AI 시대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AI에 있어서 격차가 없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기별로 AI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서 주기별로 스마트 기기 구매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AI 모델 구독 바우처를 지급하고 또 요즘 뭐 챗 GPT라든가 이런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유료로 되는 것을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지급을 해서 격차가 없게 만드는 것, 정보의 격차가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AI 디지털 기본권을 처음으로 내세웠고요. 두 번째는 학력 기본권이 되겠습니다. 가장 세종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또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기초가 떨어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보완을 시켜줄까?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학력 기본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영어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엄청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바칼로레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영어가 어려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교육을 공교육에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AI 성장 기록부를 통해서 처음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되게 학생 성장에 대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 또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돼서 또 대입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대치동이나 이런 데로 방학이라든가 주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수구를 덜어줘야 되겠고 여기 세종에서 공부하면서도 유수한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세종 아이들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기본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들한테 안심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7번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복지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또 유치원 유부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급간식비 이거 현실화시키는 거 이거 분명히 해소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신분에 대한 것을 차별 없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커가는 데 있어서 차별을 기본적으로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큰 그림을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사회자는 입을 가능하면 다물도록 하고 후보님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모두 발언에 이어서 교육정책 비전까지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후보님 두 분뿐만 아니라 네 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시간이 조금씩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배고픔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분의 정책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이외에 사각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상황을 가지고 질문 8개를 드렸습니다.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것만 아니라 많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각오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8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으로 2개를
공통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방송국에서 계신 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후보님들의 지금 말씀하신 모든 발언과 비전에 대한 이 외에 또 질문을 하실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것은 원성수 후보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3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 첫 번째입니다. 유보통합과 공교육에 관련 질문입니다. 세종시는 젊은 보호자의 기준이 높고 교육과 보육기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렵다는 유보통합이 지난 23일 6월 중앙군수통합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다 이관이 되었기는 했지만 아직도 행정통합과 지역단위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모든 용료화가 노무현 동 어느 지역에서 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느 곳을 이용해도 차별 없는 출발선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세종형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서 후보님들의 정책 구상하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까지도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먼저 후보님께서 원성수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유보통합이라는 것이 전 정부에서 시작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교육부로 이관이 됐고, 교육부에서 아직 그 정권이 교체되면서 속도감 있게 나가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미 시동은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과 시청의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이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감과 새로 뽑히는 시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세종시에서만큼은 유보통합에 있어서 큰 갈등 없이 여러 가지 그 행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권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관리 체계에 대한 일원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종 유보통합 지원단을 조직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육감에 당선이 되면 재정과 인력과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세종 유보통합 지원단을 조직을 해서 적절하게 이것이 잘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행정을 하다 보면 서로 기관끼리 핑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적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또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 이해라든가 여러 가지 실행 기반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도라든가 개념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충분히 이루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보통합 시범기간을 우선 운영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이것이 확산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동시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시범 운영단을 마련을 해서 여기서 반드시 성공 사례를 만들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이것을 촘촘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전체가 잘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제 계획이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님의 유보통합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유보통합은 공교육 체제에서 약 30년 가까이 무분 과제입니다. 오래 무분 과제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세종에는 60여 개의 유치원과 300여 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유아교육기관, 또 법 자체도 영유아교육법과 초중고등법으로 나뉘어 있어서 또 적용되는 또 운영 주체도 좀 다르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통합은 정말 중요하지만 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종형 유통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유통합에 가장 먼저 중심에 될 사항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한 지원이 가장 먼저 기본적인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환경을 더 나아가서 영유아 교육과정 체제를 지금 함께 통합적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종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같은 곳에서 같은 환경에서 이 돌봄과 학습과 또 성장을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이 교육적 환경을 만드는 일, 그리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나 그리고 그 환경을 돌보는 모든 분들이 또 같은 적응 조건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유통합은 행정통합을 넘어서 아이의 삶과 경험이 통합되는 체계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돌봄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런 교육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다. 저는 유통합 통합 추진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로드맵을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과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와 교육청과 시청이 정말 손을 맞잡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놔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도 우선 과제를 삼아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워가고 지원하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유통합의 선도도시를 세종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우리 세종의 아이 교육이 좋은 것이 확실히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기존에 교육에서 대학에서 퇴직을 하신 교수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두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대안교육에 대한 부분. 대안교육이 우리 지역이 제일 따라가지 못하고 바닥을 휜다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해서 이 공통질문 기가 막히게 잘 뽑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21세기는 다양성이 인정되고 존중받는 시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에서도 획일적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보호자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때 교육의 다양성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인 대안교육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후자께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김준수 후보님께서 먼저 상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세종에서 국립형 대안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늘보학교고요. 제가 오랫동안 2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지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빠르게 회복되고 이게 정말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꽤 많이 했습니다. 늘보학교는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정서적으로도 또 가피의 학생들. 근데 이제 규모 자체가 좀 워낙 작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체가 입학해서 졸업하는 방식이 아니고 위탁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또 민간 위탁 기관들이 초등 그리고 중등 대중은 한 서너 군데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시설 환경이나 운영 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좀 어려워서 또 국가 지원이나 교육청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교육, 공교육이 이 대한교육 기관들의 엄청나게 저는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공교육 체제를 운영하면서 대한교육에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실행하고 했던 많은 교육적인 경험들이 공교육 체제로 정말 오랜 기간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이라든가 발표 또 아이들의 개성을 중시하는 또 아이들이 다문화 또는 다양한 의견을 내는 이런 많은 영역들이 대한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함께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대한교육기관이 필요하지만 이 대한교육기관이 어렵지 않고 특별한 아이들도 대한교육기관이 정말 필요하겠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영재 아이들 그리고 이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기관들이 있습니다. 특수 목적 보호들이죠. 최근에는 그 농학을 잘하는 또는 그 쓰기를 잘하는 이런 특별하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 걸맞는 특별한 재능들을 가진 이런 아이들도 꽤 많이 태어나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개별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간다면 대한교육기관을 다양하게 세우는 일과 지금 공교육 체제 안에서의 다양한 교육 기회의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 체제, 교육과정 체제를 만드는 일도 대한교육과 다양한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공교육 체제에서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가 막히게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같은 질문의 은성수 교수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체제가 이제 좀 사라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의무교육 체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학교를 획일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은 각기의 재능들이 있고 그것을 공교육에서 담아내지 못할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는 그런 곳으로 대안학교라는 이름이 부정적으로 좀 쓰이고 있는데 이게 용어부터 저는 좀 바뀌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 우리 세종이 청소년 자살률 1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교육청에서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것을 넘어서 이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공립형 대안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선진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곳에서 또 사설 대안학교의 기관들도 있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곳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쪽에 공교육에서 잠시 벗어나 있거나 또 다른 그 교육을 선택한 학생들한테도 모두가 다 세금을 내는 우리 학생들이고 자녀들인데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잠시 제도권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 있다면은 그 학생들한테도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된다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직업을 갖길 원한다 그러면은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이들 학생들도 대학을 갈 수 있고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 있건 학교 밖에 있건 똑같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길게 인생을 놓고 볼 때 잠시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학생들한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이거는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줘야 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뒷받침을 교육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한 방안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은 2개만을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권자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분한테 다 공통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분한테 다 답을 원하시는 분일 것 같고, 왜냐하면 4분일 때는 1분한테 말씀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후보를 꼭 지명을 해서 답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쿨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것은 요약된 상태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본인 소개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후보님들한테 자기소개를 하면서 질문을 해주시고 어떤 후보한테 이 답을 듣고 싶은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주무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받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2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최진미라고 합니다. 지금 원성수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종시는 자살 1위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1, 2위를 왔다 갔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이제 생명 존중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교육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교육 과정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2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원성수. 네. 근데 답변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해야 될까요? 시간이 3분이었습니다. 그것도 3분으로? 네. 예, 좋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그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 세종시가 그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한 그런 건물로 누가 봐도 참 남부럽지 않은 그런 도시인데 속으로 보면 상당히 골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또 지난 10여 년간 왜 그것을 우리는 해소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왔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살을 한다는 것, 이 용어 자체를 쓰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청소년기에 좀 생각을 좀 극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도움 이런 것이 큰 위로가 되고 저한테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선생님이라든가 학부형님들 그리고 지역에서도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사후 처리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특히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또 학년이 바뀌면서 시험을 보았을 때 시험 성적이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돌봐줄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회에서 경쟁 없이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경쟁을 사회에서 학창 시절부터 그 경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경쟁을 통해서 뭐 좀 좋은 그런 결과를 낸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위로해주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통한 그런 학습이라든가 서로 칭찬해 주는 그런 문화, 그리고 악성 댓글이라든가 온라인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심리 상태를 잘 돌봐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후속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의 심리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데 노력을 하고 그런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준수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이 키우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힘들고 또 교실도 뭐 안전하지 않은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뭐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흔히 교육은 관계 예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좋은 학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좋은 학교에 늘 기억에 남는 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평생을 가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기관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일상적인 대책으로는 사실은 조기 발견하는 문제, 마음 건강까지 대폭 지원하는 문제, 또 학교를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문제들은 일상적으로 교육청에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사실은 그런 관계의 단절이 제일 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꽤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기댈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또 선생님이 또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건 뭐 그 사회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생각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많은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정말 고립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의 교육 체제 자체의 그런 어려움, 그리고 지금의 교육 체제 자체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그런 교육적인 지원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한다. 가장 우선되는 건 정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과 교육적인 처방들, 교육 과정의 운영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게이트키퍼 교육을 반드시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이 언제든지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사회, 학교, 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에서 자살 가장 많다고 가장 2위로 달리고 있어요. 잠깐 2위가 했는데 다시 또 2위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종에서의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1위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1위는 세계적인 1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관광에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 참여한다는 동참하는 시민으로서 동참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현재는 대학생 송유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 것 같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는 특성과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다양한 교육적 또 시범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시범적인 제도가 실제 대입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른 평가의 유불이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또 학교 간의 수업의 질, 편차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대입 제도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임정수 의원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사실 좀 올려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좀 잘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세종시의 이런 시범적 또 변화되는 교육 제도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세종시만의 시범적인 제도의 환경 때문에 또 수업의 질 편차 등이 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 학부모님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이나 또 방안을 마련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세종교육청도 국가교육 체제를 그대로 좀 따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나 또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니까 이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이나 또 이렇게 여러 이렇게 곳에서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각각의 이 생활 또는 뭐 교육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 그런 어려움 등이 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교육 체제는 그대로 세종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정 운영이라든가 또는 이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실이나 학교 체제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이 세종시가 이제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새롭게 건설되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의 교육이 좀 형성이 되고 초기에 정말 어려운 곳에서 초기에 인문계고등학교보다는 그 전문계고등학교들이 많은 상황에서 입시 결과 자체가 좀 어려웠고요. 최근 23년, 4년 입시 결과를 보면 그 정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뭐 전국에서 보통 수능을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한 3위, 4위권 정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입시 결과와 관련해서 세종의 평준화 정책 이후에 각 교과 특성화 운영, 또 캠퍼스 고등학교의 운영은 아직 뭐 입시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각각의 이제 다정고라든가 또 이 고원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서 입시 결과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전국적으로 볼 때 좀 중상위권에 속한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 자료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 그 지금의 입시 체제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 그리고 이런 입학 정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교육 체제의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되는 입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학교 밖에 입시를 지원하는 또 학교 안에서 그 이 입시에 대한 정보 또 입시에 대한 컨설팅 또 입시에 관련 있는 깊이 있는 사고를 기르는 이 전문 교과에 대한 지원, 공동 교육과정의 운영 뭐 이런 것들 등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세종에서도 평준화 이후에 각각의
이 고등학교의 특성들을 잘 살리면서 교육과정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입시 결과도 대단히 이렇게 성공적인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완할 부분들은 꽤 있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선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임전수 후보께서 이야기한 통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세종이 중상위권 입시 결과를 낸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라든가 세종국제고라든가 세종예고의 그 입시 결과가 평균을 왜곡시키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고등학교 16개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빼고 16개라고 본다면은 보도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제 기억에 작년에 특정 학교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서울대에 13명 보냈습니다. 네. 그거는 한 학교에서 1명 정도도 못 보낸 그런 그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종처럼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리고 또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전국 1, 2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교육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또 일반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님들께서 세종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공교육에서도 충분히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좋은 실적을 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혁신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그 기초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불안해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심정이 큰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면서도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선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자 교육도 많이 시키고 독서도 많이 시켜서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문제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높여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상은 과학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스템 교육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예. 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리고 매스매틱스. 여기에 우리는 A를 더 붙여서 아티스트라고 하나요? 예, 아트라고 하나요? 예술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풍부하게 재능을 살리면서 경쟁력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뒷받침을 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공교육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기를 놓쳐서 경쟁력을 잃게 하는 것은 저희는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전수 분이 다른 답변을 네. 지금 세종의 고등학교의 혁신학교는 서당고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총장님도 계셨으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수많은 자료를 보셨겠죠. 혁신학교가 학력이 떨어졌다는 어떤 보고서도 없어요. 제가 방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대개 이제 혁신학교나 이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혁신교육 그러니까 모든 교육청에서 다 혁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교육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교육청에서도 17, 18년도, 20년도, 21년도에도 비근하게는 뭐 이근에 이제 대전교육감이 또 보수교육감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좀 바꿔서 우리는 대전형 혁신학교다 이래서 혁신학교를 또 만들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라는 큰 개념은 그 시기에 있었던 대한민국 교육이 크게 변하는 시기에 하나의 큰 흐름이었고 그 큰 흐름을 아이 중심으로 교육을 바꾸고 활동 중심으로 교육을 바꾸고 토론 중심으로 교육을 바꾸고자 하는 큰 흐름이었고 그 흐름이 되게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좀 일어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자치나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된 교육과정 체제를 많이 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혁신학교가 혁신 교육이 아이들의 이 학습의 성장, 학습을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혁신학교와 학교 혁신의 큰 흐름은 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크게 좀 바꾸는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흐름이었지 어느 특정한 영역에 있었던 부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이렇게 핑퐁 게임하면 밤을 써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잠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보수 진보 이 이념적으로 몰고 가시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학생들의 기초 학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세종에서 자라면서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저는 그걸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우리가 지금 세종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을 과감히 바꿔야 된다. 그것은 대학을 경영해 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발빠르게 바꿔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갈 미래 아이들한테 경쟁력을 높여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자,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세종에 빛나는 교육의 열정을 위해 자리에서 함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에 있는 이토롱이라고 합니다. 질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은 지금 전국 대비 학업 중단율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유아나 혈체로 학생의 복귀와 그리고 느린 학습자, ADHD 등 다양한 학습 특성을 가진 학생들도 증가를 하고 있고 자살 1위라는 부분도 심리 정서에 대한 협박의 문제를 엄청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교 중단에 대한 예방이 사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교육 정책과 그리고 학교 밖에 나온 청소년들에 대한 좀 복지 지원에 대한 확대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문성수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을? 네, 3분. 네. 제가 가끔 드는 그 예시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이가 어항에서 자라면 10cm밖에 못 자라고요. 그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으면 30cm, 그리고 강물에 풀어놓으면 1m까지 자란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쁜 어항에 담아 놓고 획일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피라미드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 다르듯이 각기 재능을 타고난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성고등학교 하나 빼고는 다 공립입니다. 너무나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으로 재능의 발견과 성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넣은 것이 이 숨막히는 획일적인 공교육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부여해 줄 것인가. 여기에 늘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세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용광로 안에서 녹여들듯이 해서 미국이라는 큰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강하다. 이걸 저는 크게 느끼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공교육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각 학교마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각 학교마다 예술과 예능과 또 체육 이것을 다 각기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를
자동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변화를 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을 충분히 성장시켜서 발전시켜가지고 행복하게 그런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에서 잠을 자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반드시 불어넣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한테는 그 아이들한테 맞는 그러한 성장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통해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못지않게 그런 프로그램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직업교육에 좀 우선 가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특성화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기회를 주고 싶고, 온라인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입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일반 학교하고 거의 동등하게 좀 지원을 해주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준수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제가 지금 원칙 분명하게 정해 바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한다, 같이 한다. 근데 학교 밖 청소년들 세종의 경우를 보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대개 학교를 중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 유학이 이제 세종을 좀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생기고 또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5등급제를 바뀌면서 학업 중단율이 작년에 거의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대입 설계와 지금의 그 등급제의 내신 등급제의 그 불균형에서 오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등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상위권 대학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대학에 가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학년 1차 분사를 치고 나서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대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그 5등급제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 무교 학점제가 시작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이 느린 학습자라든가 이런 마음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옛날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 아이들도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 좀 잘 머물고 또 기존의 지금의 입시체제와 등급제가 불균형한 이 부분을 빠르게 좀 이렇게 국가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끊임없이 좀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좀 빨리 손을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종의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 중점학교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이 같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택 중시 운영하고 이 평준화가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체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상황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소인수 교과라든가 심화 교과라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이 교육청에서 이 고등학교 이 온라인 교육 고등학교를 또 이렇게 개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16단위에서 많게는 한 24단위까지 하고요. 외고나 국제고나 이런 좀 특별한 고등학교에서는 60단위에서 또는 80단위, 90단위. 그러니까 결국 교육과정 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가 그 학교의 이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큰 틀이고, 지금은 이 평준화이긴 하지만 선택을 끝내셨어요? 네. 예,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이 평준화 체제를
훨씬 더 보완한 제대로 교육과정 심화 다양화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입시와 또 이렇게 등급 체제의 일원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후보님들이 오셔서 우리 인권자분들께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거를 주장해왔고, 또 이제 아이들이 인권에 대한 걸 강조를 하다 보니 교권이 지금 무너졌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행복하고 선생님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종수 의원님? 이건 제가 먼저 할 차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우리 원호부님도 이렇게 생각할 시간, 좀 뒤에 하니까 생각할 시간도 있고 좀 좋더라고요. 네. 예, 그럼 고맙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교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교사가 존중받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면 교육의 타당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교권, 학생의 인권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큰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어려움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닌 정말 일부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의 문제고, 그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무너지고, 선생님이 무너지니까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기회를, 이 교육은 관계여서 지적인 지식의 체계를 드러낸다고 아이들이 그게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선생을 하면서 어떤 아이가 국어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수학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사회를 좋아하는데 본래 국어를 좋아하고 본래 사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아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악성 민원은 정말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교사를 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은 정말 특별한 법이고, 대단히 인권 옹호적인 법이고, 가치 있는 법인 건 분명한데, 이게 교실을, 학부모가 교실을, 교사를, 아이들을 공격하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으로 교육청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느린 학습자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교실에 많아졌습니다. ADHD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아이들이 교실에 한두 명 있게 되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참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교사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적인 체제를 교육청이 정확하게 갖춰서 그 아이들을 정확하게 지원해서 빠르게 회복시켜서 다시 교실로 이렇게 복귀를 시키는 전문기관과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학폭과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학폭 사안들은 많이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데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선생님들의 지도, 선생님들의 안내, 이것이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일부 악성 민원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적극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상당히 주눅 들어 계십니다. 학생을 지도해야 되고 학생을 가장 많이 아는 그런 입장에서 훈육을 해야 된다면은 그 훈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법률적인 고소고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일부 악성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선생님들은 그 즉시 무너집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를 믿고 학교에 보냈을 때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 학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믿고 맡기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학부모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거나 훈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 학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 부분은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안 될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면은 그거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해주거나 아니면 그 부분은 생기부에 적시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해야 선생님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육할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일탈되는 행동을 해도 선생님들이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전체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기관이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교권을 앞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교권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감이 직을 걸고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시간을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문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을 마치고 후보자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성수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감 선거에 나서면서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두서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타고난 잠재 가능성 이것이 무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이 학생들이 타고난 재능이라든가 잠재 가능성 이것을 분명히 키우고 또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 각자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으면서 그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도구로 쓰임대로 활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보다 책임감 있게 앞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을 가장 많이 살펴보고 있는 이 그룹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우리 학생들을 잘 키워낸다면 우리 세종에 사는 학생들이 보다 큰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보다 큰 강물에서 보다 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거침없이 헤엄치면서 대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감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후보 마무리 발언 이문정수 후보님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토론회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 교육이 제가 교사를 하고 또 교육청에 있고 하면서 교육이 성립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르는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가소성이라는 말로 흔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른들의 말씀대로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고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일로 어떤 선생님으로 어떤 친구 때문에 크게 성장하고 또 인생의 가치를 정하는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이들과 관계, 선생님과 이 선생님의 가르침 또 주변의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들은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르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헌신성입니다. 선생님들이죠. 정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성이 아이들을 키운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헌신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지원 그리고 그런 응원,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교육력이라고 하면 세종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대한민국의 교육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아이들이 성장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두고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달려있고 어떻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종의 아이들,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워야 합니다. 경제가 입시에 찌들게 살 수는 없습니다.